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홀로 3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요즘에는 싱글맘에 대한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안 좋아요. 대부분은 제 성격이 이상하거나 삶이 어렵다고 이혼을 했다고 생각하거나 무조건 동정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있을 때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부족한데요. 물론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넋다리를 해도 되지만 그러면 제 마음보다 더 아픈 가족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도움이 필요하고요.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제 마음은 늘 외로웠던 것 같아요. 한편 요즘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많은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런 인간은 이렇게 걸러야 하는구나 하는 삶의 지혜를 얻기도 해요. 그렇게 매일 사인을 듣다가 오늘은 제 이야기도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그동안 댓글을 통해 사연자분들과 소통했는데 여러분도 제 이야기에 함께 공감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 다소 늦은 나이에 공무원 공부를 시작했어요. 30이 넘어서 7급 공무원에 합격하게 됐죠. 그러자 그때까지 마음 졸이고 지켜보던 가족들이 환희의 물결 속에서 합격을 축하해 주었어요.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엄마의 맞선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나이를 먹어가는 딸을 노심초사 지켜보던 엄마가 밀어두었던 선자리를 폭탄처럼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연수 때문에 정신이 없다고 하고 신입이라 시간이 없다고 하며 요리조리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러던 것이죠. 결국 참다 못한 엄마가 출근하는 저를 딱 잡아서 훈계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 봐라, 내가 포기하나? 너 이제 해 넘기면 둘이야? 내가 뭘 믿고 그러나 모르겠는데 안 하면 안 했지. 하려면 지금도 한참 늦었어. 언제 남자 만나서 언제 아이를 키울 거야? 친구들 다 아이를 시집 보내고 있잖아. 돌잔치 때 내가 하는 거야? 결국 도끼 눈을 떠 돌아온 엄마의 한숨과 잔소리에 맞서야 했다. 정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듯한 마음으로 남자를 만나러 갔다. 처음에는 양쪽 집 어머니들도 함께 나온다고 하시더군요. 깜짝 놀란 나는 리비군이가 되겠다며 버텼다. 결국 한 발 양보하고 당사자들끼리 만남으로 협상이 이루어졌다. 사실 만날 남자에 대한 기대는 거의 없었어. 나이가 내게 3살 많다는 것만 듣고 딱 느낌이 왔어. 그 나이에 애인도 없어서 어른이 소개하는 자리에만 나오는 남자, 진짜 매력이 1도 없겠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이게 웬일, 호텔에 커피숍에서 책을 보며 기다리던 남자가 있었어요. 생각보다 괜찮은 남자였어요. 일단 체구도 다부지고 날카로운 눈매와 스마트한 안경이 돋보였어요. 사실 제 이상형은 똘똘한 남자였는데 차가워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말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만난 날은 아니었어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저녁도 먹게 되었고 헤어졌어요. 밤늦게 집에 돌아가니 엄마께서는 벌써 제게 주선자와 통화를 하셨더군요. 시간이 늦어서 돌아오지 않자 둘은 화를 내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이미 제가 신부로 입장하고 있는 것 같았네요. 그리고 몇 달 후에는 정말 엄마의 바람대로 행복한 신부가 된 것은 30이 넘어 만났기 때문에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첫인상상으로 깔끔하고 똑부러진 남자였어요. 하지만 차가움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 적당한 유머도 있었죠. 그래서 미혼인 친구들이 남편을 만나러 오면 대놓고 부러워하는 눈빛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친구들은 우리 나이에 이상적인 남자를 만나는 것은 좋은 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잘 채워주었죠. 그리고 너 세례를 떨거나 했던 것 같기도 했어요. 결론적으로 남편은 대체로 만족스럽고 무난한 남자였어요. 하지만 내가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았답니다. 사실 결혼 전에 남편의 본가를 맞이할 때 갔을 때 작은 해프닝이 있었어요. 남편은 부모님 2분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남동생은 2년 전에 먼저 결혼했다고 하더군요. 그 후 시댁에서 가까운 곳에 따로 살고 있는 것 같았네요. 시댁에 도착한 저는 긴장한 채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네는 다른 가족들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눅이 드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며 첫인상을 좋게 남기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답니다. 그러나 예비 시어머니는 제 노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툭 던지듯이 말씀하셨어요. 무섭습니다. 아휴 나이가 많다고 들었지만 공부에 필요한 나도 있는지 제 나이보다 훨씬 많아 보이네. 그게 좋아? 그러자 갑작스런 시어머니의 막말에 남편도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엄마 앞에서 무슨 말씀이에요? 누가 봐도 미연 씨 당신의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여. 인사 온 사람들이 무한하게 그러네. 왜 그러세요? 그러자 곁에서 듣던 시아버지도 참하고 싹싹해서 시어머니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안색이 변한 시어머니는 그 다음부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그러고 나서 쌩하고 주방으로 들어가서 밥상을 달그락거리며 했어요. 차리고 저는 빨리 손을 씻고 따라갔습니다. 얼른 손을 씻고 나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게요? 아, 손부터 쉬세요. 제가 올게요. 그러자 남동생의 아내인 예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오늘은 첫날이잖아요. 아직 손님이신데 무슨 일을 하세요? 밖에서 편히 기다리세요. 처음 만난 예비 동서는 정말 동안이었는데 얼굴도 깨끗하고 귀여운 목소리라 여자로서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쁜 말을 해주니 낯선 환경에서 안심이 되었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백하여 소리를 질렀다. 이게 내가 뭘 야하는데 일을 하게 해야 해. 내가 무슨 이 집 안주인이 되든 서열로 따지면 너는 맨 밑바닥이야. 어디서 치시 애미를 무시하고 치가 나어 그 말을 듣자 깜짝 놀라서 말을 못했어. 갑작스러운 고성에 놀라지만 집안에서 서열을 따지는 시어머니의 발상도 놀랐어. 시어머니가 화를 내니 동선이 얼굴을 달아오르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괜히 동서가 배려해주다가 봉변을 당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어. 그렇게 첫 인사를 간 시댁에서 가시 방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경험해야 했어. 결국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밥을 먹었어. 이런 황당한 상황이 다 있으니 사람을 부를 때 면전에서 막말을 하는 건 좋지 않다.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다니 저는 어이가 없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남편이 저를 데려다 주는 길에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오늘은 좀 당황했죠. 아내, 어머님이 원래 자기 주장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저는 가능한 좋은 말로 포장하며 넌지시 예비 시어머니 성격을 꼬집었다 눈치챘겠지만 사실 엄마가 말씀을 거리지 않고 하는 타입이에요. 좀 어린애 같은 면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미연 씨가 좀 이해해 주세요. 아까 보니까 동생의 아내에게도 화를 내시라고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저한테도 그러실 수 있겠네요? 글쎄요. 엄마가 워낙 한번 마음에 안 들면 뇌가는 타입이긴 해요. 동생네는 엄마가 엄청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면 그걸 끝까지 책임지시며 단식 투쟁까지 하는 경우에서 겨우 허락받으신 것이에요. 우리는 소개를 통해 만났는데 반대 반응이 없으니 걱정 마세요. 그래도 살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도 있어요.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앞으로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헤어지기에는 남편이 매우 이해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 걸리는 부분은 봐주고 결혼을 진행했어요. 결혼 이후부터 제 지독한 시집 생활이 시작되었죠. 시어머니는 집안 모든 사소한 일에 저를 부르고 싶어 했어요. 평소에는 닥소 또는 소닥처럼 취급하되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부인이셨어요. 그래서 사돈의 팔촌 결혼식에도 저를 끌고 전국을 누비고 있답니다. 가서 하시는 말씀은 항상 똑같았어요. 얘가 우리 큰 며느리예요. 요즘 공무원 어려운 거 알지? 근데 얘가 구급도 아니고 급이네.
그거 대기가 하늘의 별이 그러면 시모의 지인은 웃으며 맞장구를 쳐주곤 했죠. 아유, 그렇구나. 얼굴도 참하고 자랑할 만하네. 근데 자기 며느리 둘이란 말이야? 둘째 며느리는 뭐 한다 했지? 그러자 시모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싸늘해지고 간단하게 한마디 내뱉고는 끝맺는다. 걔야 뭐, 동네에서 옷이나 팔지. 아, 하여튼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저는 면전에 대고 막말을 하는 것 못지않게 면전 자랑도 괴롭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역시 남편이 했던 말이 옳은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낯이 박지 않으면 별다른 끼 부리는 짓들이 오래 간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이죠. 그런 일 말고도 시어머니는 유독 동서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대놓고 구박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명절에 전을 부치는 대신 조심스럽게 동서에게 물어봤어요. 동서야, 이런 말 어떨까요? 너무 궁금해서 물어봐요. 어머니는 왜 동선의 결혼을 왜 반대하셨나요? 그거요. 사실 우리 엄마와 아버지, 어머님은 다 같은 고향에서 자랐어요. 동네에서 아는 언니, 오빠 등이 있어서 그런 거죠.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궁금증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동서에게 조용히 이야기해줬어요. 다가 앉아서 물었다. 어머, 그래서 우리 서로 아는 사이니까 더 반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저 어릴 때부터 가끔 볼 때는 잘해주셨어요. 근데 막상 오빠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반대하시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겠죠. 제 남동생이 님과 다르게 공부도 많이 못했고 제 직업도 어머니 성에 안 차시는 것 같아요. 아니, 동서가 왜요? 사실 우리끼리 말이야. 외모로 보면 서방님보다 동서가 아까워요. 그리고 일도 그렇고 서방님과 같이 사업하던 거잖아. 근데 서방님은 사장님이라고 치켜 세우시면서 전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라고 해. 그리고 형님이 이렇게 일도 같이 해주니 너무 좋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 혼자 다 했고 명절마다 끝나면 한 번씩 알아가며 그랬어요. 처음 시집오의 설에 혼자 만두를 300개 가까이 만들었다며 300개였다는 것만 알고 계셨나요? 김장은 어떠세요? 혼자 김장을 100포기 해보셨어요. 제가 믿기 어려운 말을 하며 보면서 신기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니, 동서가 그런 걸 다 하는 이유가 뭔가요? 만약 저라면 못할 것 같아. 정말로 사람 잡지는 어떡하려고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시집살이 하면서 사셨을 거예요. 게다가 어릴 적부터 아버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고향 동생이라고 친정엄마와 함께 부모님들이 사셨고요. 머리카락이 끝까지 길었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주고 싶은데 동선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마치 선녀가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천사라고 할까요? 난 이렇게 사지 못할 거예요. 만약 어머님이까지도 나에게 그러셨다면 그땐 정말 무엇을 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형님은 모르시겠지만 제 생각에 형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으면 하는데요. 동서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뭔가 쓸쓸한 표정이었어요. 동서는 너무 착하고 예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동선을 비극처럼 취급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며 어느 날 침대에 누워 잠이 들려는 찰나에 내 휴대폰이 헤어의 버 6티미샵, 어레이 카피 시스템, 어레이 캐퍼럼에 있다고 생각해 어떠겠습니드 될까요? 요란한 벨소리가 늦은 시간에 울려 퍼져왔어요. 벨소리를 듣자마자 불안한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그 예감이 맞아 떨어졌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전화기 속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데 급하게 전화를 받으려 확인하지 못한 번호를 마침 확인했어요. 그러나 전화기를 들었더니 호출한 사람은 동서였습니다. 급히 동서를 부릅니다. 동서야,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픈 곳이 있나? 놀라서 목소리가 떨렸죠. 잠에서 깬 남편도 깜짝 놀라며 제 전화를 들으며 귀 기울였어요. 동서, 울지 말고 무슨 일이야?
제 말씀을 들으려는 남편이 큰 눈으로 연이 후 물었습니다. 재수 씨가 왜 울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사고가 났는지도 모르지만 가만히 좀 있어봐요. 동서는 말이 안 들려서 남편이 말을 멈추자 동서가 조그마하게 쟤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죄송해요. 생각나는 게 형님 분인데요. 글쎄, 그분이 이번에 여자를 만났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서방님이 확신하시는 거라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사실, 얼마 전부터 수상했어요. 안 부리던 향수를 샀거나 하루에도 거울을 12번이나 봤거든요. 오늘 제 친구가 한 장의 사진을 보냈죠. 근데 그 사람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동서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30분이 넘게 그런 얘기를 듣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시동생을 만나서 혼나게 했죠. 다행히 다음날 시동생을 만난 남편은 들어보니까 심각한 사이는 아니었나 봐. 초등학교 동창이라 얼마 전 우연히 만났다네. 그런 이상한 사이는 아니래. 그냥 한두 번 만나서 밥 먹은 정도인가 봐. 동서가 어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아무리 동창이어도 왜 단둘이 밥을 먹고 팔짱을 끼고 있었다던데. 그냥 두면 큰일 난다.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당연하지. 동창이 모든 재수 씨를 속상하게 만들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나치 자식도 재수 씨가 알았다는 말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바로 재수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말을 그대로 전했죠. 그러자 조금 안심한 것 같은 동서가 저에게 인사하더군요. 고마워요, 형님. 어제 그 사진을 볼 때는 정말 앞이 캄캄하고 대놓고 물어봤다가 정말 다른 사람 생긴 게 맞다고 할까 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어디 말하지도 못하고 했어요. 동서 그런데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혼자 내려놓고 따져보세요. 사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남들이 오해할 만한 짓을 한 것부터가 잘못된 거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잡아놓고 제대로 말해야 했어요. 그러나 동서가 말도 안 되게 뒤죽박죽해져서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조금 이상한 면이 있어요. 일을 과장해서 크게 만드는 것보다는 나빠질까 봐 걱정되는데 그런 이유로 걱정돼요. 이제부터는 정신을 바로 차리고 지켜보겠어요. 감사합니다. 형님, 저는 동서와 전화를 끊었지만 여전히 좀 찜찜한 기분이었어요. 동서가 원해서 경고만 하고 끝났지만 석연치 않은 마음이 남아있었죠. 그리고 얼마 동안 특별한 일이 없이 조용하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의 평화는 마치 폭풍 전의 평온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야 조금은 안도하다가도 순식간에 건강하셨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사고를 당하셨어요. 평소 활동적인 시아버지는 그 연세에도 산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몇몇 지인들과 등산을 가셨다가 실족하여 다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온 가족은 어리둥절해졌고 그중 시어머니는 아예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남편에게 들은 바로 시어머니는 아버지를 평생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아버지는 무뚝뚝하셨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다정함에 목말라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빈소에서 울며 있는 어머니를 보고 같이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서러운 울음소리를 내시는 어머니를 보며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안쓰러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당연히 우리 부모님도요. 조문이 오셨고 동서의 친정 어머니도 빈소에 오셨어요. 동서의 고운 얼굴은 친정 어머니를 쏙 빼닮은 거예요. 사돈 어른은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운 자태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빈소에 찾아온 삼돈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도 어머님은 차갑지 않았어요. 저희 정부모님을 깍듯하게 대하던 것과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런 푸대접이 익숙한 듯 사돈과 동서의 무덤덤한 태도가 오히려 더 신기했네요. 아버님을 떠나보내고 한 해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들을 하나 낳게 되었어요. 온 가족이 아이를 예뻐했지만 그중 다소 저희 동서가 돋보였어요. 동서는 매번 시댁에 모일 때마다 아이 옷을 샀어요. 그리고 아들을 보며 너무 예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말들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보다 먼저 결혼한 동서부부는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동서부부가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고맙기도 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런 동서부부의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네요. 아유, 내 생각 없이 좀 보라고. 저희들은 2년이나 먼저 결혼했는데 아직도 그들의 소식이 없으면 걱정해야지. 다른 사람의 아이가 그렇게 이쁘다니 저렇게 생각하지 않아. 저는 조금 민망한 마음에 동서부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동서의 애도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야. 아이는 부모들이 알아서 하는 것인데. 게다가 우리 아이도 무슨 남매니까 부족한 애라도 같은 거니까 예쁜 것을 좋아하는 것 아닌가. 당연하죠. 저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눈을 즐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더 이상 시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얼마 후 아버님의 첫 번째 기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처음 차리는 사람으로서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말하더군요. 저는 친정아버지 제사를 지내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명절에 차를 지내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즘은 평소 주인공이 좋아하시던 음식도 같이 올리더라고요. 저는 커피 올리는 집도 봤어요. 어머, 그래, 신기하다. 그럼 우리도 제육볶음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버님이 좋아하셨어요. 제 의견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함께 웃다가 시어머니의 마음을 건드린 것 같군요. 시어머니께서는 화를 내셨고 동서 한 방을 들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나 봐. 아버지는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겠지. 우리 며느리는 그 괘씸한 말 때문에 화가 났겠지. 무심하게 농담을 해서 동서를 궁지에 몰아넣은 것 같아 정말 죄송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속상한 표정을 보이지 않고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주었군. 이런 상황에서 제사 준비를 마치고 남편이 갈아입고 나왔을 때까지 시동생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동서는 조급한 마음에 전화를 계속 걸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체되자 동서가 직접 골목으로 시동생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동생을 찾으러 나간 동서도 무소식이었어요. 1시간이 넘게 기다린 끝에 저희끼리 제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연락이 없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의 첫 제사를 장남 혼자 지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화가 난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펴야만 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벼락같이 대문이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시동생이 급하게 다가오는 줄 알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어요. 바로 2시간 전에 시동생을 맞이하러 나간 것이었습니다. 나에게서 떠난 동서가 돌아온 모습은 리퍼를 신고 떠난 그대로였습니다. 동서가 홀로 돌아왔을 때 나는 급히 그에게 다가가 시동생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동서야, 서방님을 못 찾았다고 어쩔 수 없이 우리 둘만으로 제사를 올렸어. 어머님께서는 매우 화가 나셨는데 서방님은 그냥 평소와 같이 사근사근 대답하는 대신 나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 갔어요. 그리고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무섭게 흔들리는 표정으로 시어머니 앞으로 걸어갔어요. 이런 동서를 보고 계셨던 시어머니는 당연히 신경질적으로 화를 내셨어. 왜 너 둘째한테 오늘 제사라고 말 안 한 거야? 도대체 남편의 상발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나에게 따지셨어요. 이래서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씀을 끝내시고 전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저돌적으로 걸어온 동서가 냅다 어머니의 뺨을 내리치는 것은 아니겠죠?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잠든 우리 아들이 깨어올 정도였어요. 우리는 일순간 얼음처럼 굳어져서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정적을 깨고 먼저 말을 꺼낸 건 시어머니였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돌았어? 감인지가 날쳐. 그러자 동서가 냉기가 뚝뚝 떨어지는 표정으로 이를 갈듯이 말하더군요. 당신이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엄마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어. 그래도 설마 자기 자식한테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지. 우리 엄마 하나 괴롭힌 걸로도 모자라서 지금은 내 인생까지 망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자 시어머니는 손을 부들부들 흔들며 동서를 향해 주먹을 들었어. 좀 전에 맞은 보복으로 동서를 한 대 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동서가 재빨리 그런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버리더군요. 그러면서 다시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틀림없이 힘들 거라면서 끝까지 날 말렸어. 그래도 설마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 못했지? 내가 좋아서 선택한 거 후회하기 싫었어. 그래서 참고 또 참았는데 내가 지금껏 개처럼 충성한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짓까지 해? 그러자 시어머니도 이에 질술나 목소리를 높이며 대답했네. 하. 그래서 A란 여자에게 다 듣고도 결혼을 했다는 말이야? 그럼 보통 작정한 게 아닐 텐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그래도 그동안은 당신이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신 뒤뒤수치려고 그런 짓을 벌여야지. 어떻게 아들을 꼬드겨서 바람을 피우도록 만들어? 그것도 모자라서 내 연녀를 가지라고 한약까지 해줘. 당신이 사람이야? 저는 동선의 말에 깜짝 놀라서 입을 틀어막고 말았어요. 같이 듣던 남편도 기겁을 하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새 자댁 연녀 아닌가요? 승준이가 또 여자를 만났어요. 한약은 뭐고 애는 뭐예요? 답답한 마음에 남편이 소리치자 동서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주저앉았어요. 그러다가 서러운 울음이 터져났어요. 그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웃지 않고 계신 동서를 만나서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동서 곁으로 다가가 휴지를 건네주고 등을 토담거나 해주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어요. 잠시 후 동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세상에 어떤 경우가 이럴 수가 있어요. 그이가 작년에 만났던 초등학교 동창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저도 믿고 우리 엄마가 질투해도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니요. 그 사람이 그 두 인간을 여행 보냈고 시골에 일이 있다고 알리바이도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는 빨리 애를 낳으라고 그 여자에게 한약도 준 것을 아시나요? 그래야만 나가야 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요. 작전을 짜더니 가던 길에 향한 곳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동서 말이 다 사실이에요. 설마 아니죠. 뭘 잘못 알고 오셨나요? 라고 말씀하면서 어이없어 하는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어요. 당연하지. 그것은 쥐약을 먹었겠죠? 어디서 사람을 쓰레기 취급해야겠어요. 내가 그랬다는 증거가 있어요. 좀 전에 남편을 찾으러 맨발로 나갔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집 앞에서 내 여자친구와 함께 딱 붙어 아버지의 제사에도 안 가려고 끙끙대는 당신 아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내 여자친구가 아이를 가졌다면서 이혼을 요구했지.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습니다. 아시면서 가만히 계실 줄 알았는데 그 인간들이 날 비웃으면서 이걸 보여주더라고 그러더니 동서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통화가 녹음된 파일을 틀었습니다. 곧이어 재생된 음성 파일을 듣고 저와 남편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는 시동생의 내연녀와 어머님의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는데 어머님은 시동생과 관계를 고민하는 내연녀에게 용기를 주고 있더군요. 동서는 아이를 몰라서 할 말이 없을 테니 우선 애부터 가지라고 아쉬워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좋은 한의원에도 같이 가자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더욱 놀라운데 사실 어린 시절에 이별한 내연녀를 다시 만난 건 시동생이 아니라 어머님이었어요. 어머니는 내연녀가 이혼한 것을 알고 자신의 둘째부터 아이 사랑을 주고 있었어요. 아들과 얽히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한다며 내연녀를 부추겼다고요. 그 말에 어릴 적에 시동생을 좋아했던 내연녀가 솔깃했던 거예요. 그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주고 만남을 도와준 건 다 시어머니의 소행이었습니다. 동생 놈의 불륜을 알게 된 우리 남편이 엄마를 나무라자 시동생도 만남을 거부한 것 같더군요. 그럼에도 어머님이 또 나서서 다시 만남을 주선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 동서와 시동생을 이혼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에 격분에 소리치는 동서에 의해 그 의문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깨닫는데 이런 얘기를 다 들었는데도 계속해서 쓰는 것은 너무 불쾌해. 그냥 가자. 당신은 나와 우리 엄마를 예전부터 싫어했던 걸 알아.
그런데 아버님 때문에 억지로 참아가며 살아왔겠지.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니까 이혼 시도하려는 거지. 내 연인을 이용해서 완전히 나를 제거하려는 거야? 왜? 우리 엄마가 아버님의 첫사랑이라서 그런지 아직도 불쾌하고 싫었어. 그런데 결국 당신이 그 자리를 차지했지. 아, 당신은 우리 외삼촌에게 도둑 누명을 씌워서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면? 그래서 두 사람을 헤어지게 만들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 그때까지 우리를 의식해주던 시어머니는 동서의 마지막 말에 결국 의성의 끈을 놓은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반푼이 왜 삼촌이 아주 이용하기가 편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우리 친정에서 폐물을 훔쳐 달아났다고 슬쩍 흘렸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알아서 내가 쫓아두던 당연히 양반 가해 시댁에서 도둑녀 동생이랑 자기 아들을 결혼시켰지. 내가 그렇게까지 떨어뜨려 놓은데 무슨 악연으로 우리 앞에 또 나타났는지. 시집이나 멀쩡히 가든지 하필 폐병에 걸린 사람한테 갈게. 뭐야, 엄마가 너 하나 낳고 불쌍하게 혼자 사는 거 내 남편이 평생을 마음 아파했어. 그러더니 결국 년까지 우리 아들을 꼬여서 내 오장육부를 뒤집어 놨어. 근데 내가 너를 어떻게 이쁘게 봐? 어떻게 해야 돼? 동서와 시어머니의 입에서 쏟아지는 것이었어요. 사실들이 계속해서 충격이었어요. 사돈 어른이 아버님의 첫사랑이라는 사실에 정말 놀랐죠. 그리고 제가 그제서야 왜 어머님이 시동생의 결혼을 그렇게까지 반대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연적의 딸이 아들과 결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싫었을지 상상도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미 결혼한 시동생 부부를 갈라놓으려는 행동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과거에도 비열한 방법으로 아버님을 차지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악연은 정말 소름 끼치게 끔찍했습니다. 그날 받았던 충격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질 않아요. 시어머니의 꾀가 드러난 날에는 우리 집이 같은 공간에서 계속 살아가야 했는데요. 풍비박산이 터졌습니다. 결국 시동생과 과동서는 시어머니의 바람대로 갈라졌고 그 결과 나중에 들었을 때 나의 연인은 그 통화를 녹음해서 동서에게 자괴감을 주려고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자신을 믿어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일을 치며 시동생과 재혼한 그 여자는 아이만 낳고 1년 만에 집을 나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 여자가 상습 도박을 즐기던 사람이었고 그 전에 이혼한 이유도 바로 그 도박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여자는 도박으로 시동생이 가진 것을 날려먹고 말았고 채비까지 남기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 후 시동생은 술에 빠져 살다가 시어머니에게 아이만 맡기고 얼마 후 사라졌습니다. 절연하고 사라져 버렸고요. 시동생은 시어머니를 죽일 듯이 원망했던 그런 도박쟁이 자신에게 엮고 인생을 망치다는 이 때문이었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자 시어머니는 그 모든 스트레스를 저에게 푸는 시작했습니다. 전에 동서를 잡던 그 버릇 그대로 저를 괴롭히고 막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보여준 행태는 저를 너무나 실망시켰고 제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만 보여주더군요. 저는 든든한 바람막이를 집 헐럭이는 풍선 인형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처럼 시어머니의 횡포를 인내하며 살자 싶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3살이 넘을 무렵 저는 결단을 내리게 했습니다. 1년 넘게 참아봤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전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남편에게 넘겼어요. 나는 서처럼 참는 것은 못 살아. 어머님이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 건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내가 지금 내 아들까지 우리 엄마한테 맡기고 일을 하라는 판인데 그런데 유가 유직 내서 남편 애를 보라는 게 말이 돼? 회사를 그만둬라니까 내가 잘 벌잖아. 자기가 그냥 살림하면서 자식 둘만 보면 모두가 편해. 당신, 그게 말이야? 똥이야. 내가 왜 내 동생이 바람 피워서 낳은 애까지 봐야 되는데? 그것도 코피 흘리면서 합격한 공무원을 때려치고 그게 말이 돼? 당신, 우리 엄마가 안 불쌍해? 평생 남편한테 사랑도 못 받고 이젠 아들한테 전령까지 당했잖아. 그런데 저 나이에 황혼 육아까지 하셔야 돼. 그게 왜 불쌍해? 그거 다 어머님이 자기 손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야? 자기 인연 아니라
아버님 억지로 갖고 싶어서 못된 짓 한 거잖아. 그리고 멀쩡히 사는 동서도 그렇게 내쫓았으나 반성하는 모습이라도 보이셔야. 이젠 괴롭힐 동서 없으니 나까지 잡아먹으려 하시는 거 안 보여? 그런데 이젠 나한테 애까지 키우라고. 당신의 집에는 양심이라는 게 없어. 잔말 말고 당장 도장 찍어. 그러자 남편도 저처럼 차가운 여자한테 정이 떨어졌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아이 양육권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생겨. 결국 저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모두 포기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가가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만 데려올 수 있다면 다른 것은 상관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감지덕지하며 사라져 그렇게 이혼을 하였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서해 연락을 받았어요. 평소 동서와 친하게 지내던 이웃으로부터 저희의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형님, 잘 지내셨어요? 소식은 들었어요. 괜히 저 때문에 형님까지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네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차피 그런 인간들이랑 더 얽히면 내 인생만 낭비하는 거지. 동서 덕분에 내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도 똑바로 보게 된 거야. 하긴, 그런 집 구석에서 멀쩡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겠죠.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의 손으로 아들들을 다 이혼하게 되었어요. 아이고, 지금은 그 나이에 애기의 기저귀를 치우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새며느리가 남긴 사채 때문에 거기서도 엄청 시달리는 것 같단 얘기야? 다인가 보라고. 근데 동서로 왜 그렇게 나에게도 연락을 끊어버리니? 그러지 말고 우리는 서로 보면서 살자. 나에게도 미운 것은 아니야. 그렇지만 그 집에서 유일하게 남은 형님만이 나를 사람처럼 대해 주었잖아요.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저는 엄마와 함께 옷가게를 오픈했어요. 여기는 홍대 쪽이에요.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놀러 오세요. 이혼하고 나서 수고하며 겨우 마련했던 종자돈으로 지금은 문을 연 지 얼마 안 됐어요. 넘어광이 되었다. 그래, 정말로 잘 됐다. 축하해. 동서는 정말로 똑 부러져서 잘할 거야. 사실 그전에도 사업은 동서가 다 했잖아. 서방이면서 놀고 먹은 것뿐이나 마찬가지야. 나도 다 알아. 내 얘기에 동서는 후련하다는 듯이 웃으며 전화를 끊었어. 그리고 나는 오늘 동서가 새 옷가게에 다녀왔어요. 화분도 샀고 옷도 몇 벌 샀으며 새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돌아왔어요. 동서가 예전처럼 웃음을 찾아서 너무 다행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도 그런 모습을 보며 살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이런 제 모습과 동서에게 격려의 말씀 한마디씩 해주세요. 그 응원을 발판 삼아 더욱 힘내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 이혼은 인생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긴 이혼 스토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며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